근로자가 됩니다. 그렇지만 보통의 경우 업무 지시는 업무 관계상 상사로부터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프로젝트 형태로 조직 편성이 바뀌는 추세 속에서 업무 지시에 대한 책임 당사자가 가리기 쉽지 않은 상황으로 이 법안에서 이 책임 당사성을 고려할 때에 그 부분이 세련되게 고민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스타트업과 같이 조직원 간 의사소통의 빈번한 밀도가 높은 업무 특성을 갖는 사업장의 적용 문제가 있습니다. 도리어 이 법률이 이 스타트업들의 의사소통에 있어서 장애가 되거나 때로는 결과적으로 불법을 야기시킬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유연 근무와 연동하여 공간과 시간의 유연함을 매개로 업무하는 근로자의 적용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이 재택 업무를 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사실 업무 시간의 경계를 스스로 만드는 것에 대한 어려움과 함께 업무 지시를 디지털 디바이스로 받고 업무가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경로 의존에 따라 묵시적으로 호출되기를 인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법안의 어떤 섬세한 규정 마련을 통해 이 경계의 선명함을 만들어주는 작업도 이번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고려하면서 진행되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우리나라의 의사결정 특징인 상명하달식 조직 문화에서 세대 간 격차 문제가 이 제도 수용을 하는데 다른 견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조직 내 세대 격차를 예상할 수 있는 최근 사례를 좀 말씀드려보면 최근 이제 산업연구원에서 이거를 연구를 했는데요. 연차휴가 사용 관련하여서 이 연차휴가 사용에 따른 이 연령별 응답을 보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됐을 때 20대는 이직을 고려한다. 30대는 업무 능률이 저하된다 라고 응답합니다. 반면에 50대는 휴가 사용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응답을 보입니다. 이는 실무자급과 임원급의 입장 차이가 있음을 짐작하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상의 임원급의 경우 국가와 조직의 발전이 곧 자신의 발전과 연결된다고 인식하는 반면 20, 30대 실무자급의 경우 일은 자아의 발전의 일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이 20, 30대 실무자급에서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과 사생활 보호를 이해하는데 욕구가 더 많은 것으로 이 같은 조직 내에 이 실제 제도가 도입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문화 격차는 어떻게 고려할 것인지 이 부분도 고려돼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의 적용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제도의 경우 특히 노동시간 관련한 제도에서도 이 5인 미만의 경우 예외를 많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한국 사회의 많은 소규모 업장에서 또 많은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고 특히 이런 온라인 기반으로 하고 있는 스타트업이나 이런 영세 벤처들은 소규모로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예외들이 어떻게 고려되고 적용돼야 할지 고민이 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하여 같이 좀 제언할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정책화할 때보다 태도 변화까지 고려한 제도 설계가 필요해 보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나라 제도의 명문화 수준은 소위 선진국과와 비견하여 떨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제도의 실효성이 낮은 이유를 꼽자면 어느 부분은 너무 선언적이어서 이행 유도가 안 되거나 문화적으로 이해의 격차가 너무 커서 인지적으로 수용이 어렵거나 해석의 여지가 많아 이 근로자나 어떤 수용자의 이 피로도를 높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좀 거친 제언을 해보면 권장형의 선언적 법조항보다 제도의 강한 실천 의지를 담는 법제도 마련이 좀 요구되고요. 그리고 처벌적 접근을 통해 불이행 시 벌금이나 구속과 같은 방식 이외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도리어 손해를 본다라고 하는 그래서 사용하게 될 경우 되려 보너스가 더 세게 주어지는 식의 이행 유도도 좀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스웨덴의 부모 휴가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스웨덴의 부모 휴가는 480일이 기준이고요. 그 중에서 90일은 엄마 아빠가 각각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각각 의무적으로 이 90일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480일 중 90일은 그냥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각각이 의무 사용 기간을 사용할 시에는 보너스로 10일의 휴가가 더 주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그 6월에 있었던 토론회에서 스웨덴 부대사가 직접 이런 제도를 만드는 데 있어서 100년의 이 유사안 같은 제도를 실행하는데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하였고, 그래서 첫 번째로 제도를 세팅할 때 이 애티튜드를 어떻게 바꿔낼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중심에 놓고 이 제도를 다시 디자인했고, 그 이후로 되게 눈에 띄는 남성의 육아휴직이 높아졌다, 이런 이제 평가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태도 변화가 같이 만들어질 수 있는 문화 배경을 같이 고려하는 접근이 좀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 같다라는 제언이고요. 그리고 근로계약 관계에서 업무 방식을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를 통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근로자 당사자가 근로계약 관계에서 명시되고 조정하고 확인해야 할 법리적 이해가 현실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자가 고도의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아마도 제대로 훈련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 정책과 함께 연계되는, 그러니까 이를테면 교육부랑 연계되어야 할 것을 제언하는 것이 좀 현재적인 상황에서는 무리일 수도 있겠지만,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자기 협상력으로 이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가능해 주려면 개별 근로자가 협상력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좀 크게 그려졌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고민하는 것이 좀 장치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많은 경우 법률로 근로자는 불이익 받지 않을 수 있도록 보호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상에 의한 근무평가로서 어떤 간접적인 인사고과의 반영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경험적으로 쌓이다 보니 당시 연봉 계약 시의 불이익이나 승진기회 박탈 등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염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된 불안은 불신을 낳게 되고 이런 것들이 실제 제도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도 여러 측면에서 많은 이 공론화 현장에서 대중적으로도 이런 사회적 신뢰를 만드는 작업들이 연결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노동에 대한 사회적 제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번 논의가 제기된 배경에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일해왔던 방식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여전히 업무가 명확하지 않고 업무 진행 과정도 관습에 의한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회사일수록 그러합니다. 이번 연결되지 않을 권리 법안이 성공하려면 업무가 무엇이고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 명확하게 구분되고 공유되지 않으면 제도로서의 개선 효과가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나마 큰 회사가 많은 제도가 운영될 수 있는 것은 자본력 때문이기도 하지만 일할 범위와 순서가 명확하게 되어 있기도 합니다. 작은 회사도 스스로 그런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편의점도 일하는 시간과 순서를 프로세스별로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민은 노동자를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고용자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노동자도 자기 노동의 가치를 알고 성숙해지려면 자신이 하는 일이 무엇이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기 위해 고민하는 자세가 동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속 가능한 노동을 위하여 노동자와 고용자 모두 어떤 책임을 본인의 위치에서 질 것인가, 이런 고민이 쌍방간에 좀 들어야 한다고 보고요. 최근에 이제 저희 연구소에서 이 일생활균형 정책 관련해서 독일, 네덜란드, 영국, 스웨덴, 일본 등의 정책 사례를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이 한국에서 벤치마크하고자 하는 그 각각의 나라들의 요소들을 좀 분석하고 성공 요인들을 좀 보았더니 결국 제도가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적 토대에 맞는 정책이 일관성 있게 진행될 때 현실이 변한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번 이 토론회가 연결되지 않을 권리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어쩌면 우리 사회 노동이 사람을 더 착취하는 경제로 갈 것인지 아니면 인간다운 노동할 길을 찾을 것인지 그런 고민을 담는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것으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에 그에 따라서 그동안 아까 뭐 보니까 한 두 개 정도의 법안이 이제 발의된 것 같은데 가장 최근에 이제 발의된 법안이 우리 이용호 의원님이 대표로 이제 하신 거죠.
여기서 이제 첫 번째는 연결되지 않은 권리, 이건 일종의 이제 하나의 이제 이 일종의 뭐라 그럴까, 이건 하나의 레토릭이죠. 이제 그러니까 어떤 강학적인 설명이고 실제 본문에서 이제 이렇게 직접 쓰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업무 시간 종료 후에, 즉 퇴근 후에 다양한 어떤 전자기기로부터 근로자 기기에서 근로자와 연결되는 것을 차단시킴으로써 이제 근로자의 사적 생활 영역을 보호하겠다 하는 것이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용자 퇴근 후에는 사용자로부터 전화나 이메일, 문자 등 다양한 전자적 전송 매체를 통해서 업무 지시를 받지 않을 권리를 이제 법제화하자 하는 것이고, 이제 이것이 일종의 하나의 어떤 근로자의 사생활 보호 규정이다. 이제 우리 헌법에 모든 국민은 사생활을 보호받아야 될 권리가 있죠. 그죠? 사생활 침해 금지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이게 사실 굉장히 법리적으로는 어려운 이슈입니다. 사용자가 이메일이나 전화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사생활 침해일까? 이건 사실 법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좀 아주 논쟁적인 그런 주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전혀 사생활 침해가 아닐까?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생활 침해적 요소가 발생되는 부분도 있고, 굳이 그렇게까지 보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사실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아주 그야말로 과학적 인사관리 목적으로 말이죠, 집요하게 퇴근했는데 계속 10분마다 계속 전화한다든지 카톡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좀 아무래도 좀 침해의 소지가 있겠죠. 그러나 필요에 의해서 어떤 단순히 업무 지시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어떤 사생활 침해 문제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 조금 법리적인 논쟁이 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 어쨌든 여기서는 사생활 침해라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일단 퇴근 후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는 전자적인 어떤 전송 매체를 통해서 근로자에게 업무 지시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어떤 기본 원칙만 제시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6조 2를 좀 추상적으로, 상징적으로 이제 규정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적인 어떤 그 규제 수단으로 이제 등장한 것이 이제 56조 2. 이것은 이제 연장 근로 시간의 특례라고 해서 만약 업무 지시가 이루어졌다면 그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 근로 수당을 지급해라. 이렇게 되면 실제로 이제 연장 근로로 인정이 되는 건가? 그럼 12시간, 우리 근로기준법에서는 12시간의 상한이 있는데 12시간이 넘어가면 이거는 뭐 수당 주는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가산임금 주는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연장 근로 위반에 따른, 이건 일종의 이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그런 어떤 중한 범죄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가? 여기도 이제 사실 좀 이 토론의 여지가 있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특례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시간을 모두 합해가지고 모두 연장 근로로 이제 카운팅한다고 하면 사실 연장 근로 시간이 굉장히 길어질 가능성도 있겠다. 그렇다면 이걸 좀 어떻게 조정할까? 그러니까 보통 우리 근로기준법에서 연장 근로라는 것은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서 기존의 사업 장소에 머물면서 또는 업무 장소와 시간에 구속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잔업을 하는 것을 우리는 연장 근로라고 이해를 하는데, 이미 휴식 퇴근 후에 이루어지는 정당한 사유에 의해서 그것도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업무 지시에 대해서 이걸 모두 다 똑같이 연장 근로로 취급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한 좀 약간 고민이 좀 있습니다, 법리적으로는. 자, 그 다음에 한번 넘어가 보시죠. 어쨌든 구체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아주 이제 본질적인 우리 노동법에 이제 큰 이슈들이 제기되는 겁니다. 근로 시간과 휴식 시간을 어떻게 구분하지? 보통 근로 시간이라는 거는 사용자의 지휘 명령을 받으면서 실제로 일을 하는 시간을 말하거든요. 근로자에게 자유로 맡겨진 시간은 근로 시간이 될 수가 없어요. 다만 예외적으로 대기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의 지휘 명령 아래에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실제 사용자가 업무를 할당하지 않아서, 업무를 주지 않아 가지고 사업장 내 특정 장소에 사용자의 지시를 대기하고 있는 상태, 기다리고 있는 상태. 이런 경우는 이거는 근로시간으로 인정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긴장감을 가지고 계속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가 실제 근무하지 않지만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퇴근했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자유시간인데, 이 중에 아까도 그 이야기 나왔습니다만은 호출되는 시간이 있을 수가 있죠. 이 호출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호출대기라고 해서 이제 너는 언제든 너 마음대로 자유로운 공간에서 집이 됐든 또는 뭐 제3의 장소가 됐든 카페가 됐든 어디든 있어도 좋지만 내가 언제든 지시할지 모르니 너 그 스마트폰을 언제든지 켜놓고 내 지시가 떨어지면은 거기에 따라서 일을 해라. 이게 호출대기 상태예요. 이 호출대기 상태도 사실은 굉장히 긴장스러운 상태죠, 따지고 보면. 그러면 과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연결되지 않을 권리의 대상이 되는 휴식 시간 중에 연결되는 것,
이걸 호출 대기 상태로 볼 수 있겠느냐? 이거 사실 규범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조건입니다. 호출 대기라는 건 처음부터 아까 이야기했었습니다만 근로계약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상시적으로 업무 지시가 하달될 수 있으니 집에 있더라도 이때는 나의 연락을 기다려라. 이게 호출 대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사실 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 위한 어떤 기본 전제, 개념, 여기에 사실 이 연결되지 않을 권리가 이게 어떻게 연계될까 하는 것이 이제 우리 노동법에서 갖고 있는 굉장히 큰 고민거리입니다. 전혀 새로운 문제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넘어가 보시죠. 자, 그 다음에 실제로도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저 업무 지시를 받았다. 그래서 그 업무 지시가 만약에 정당한 사유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면 가산임금을 지급해라 이건데, 실제로 근로가 어떻게, 언제, 어떻게,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이걸 어떻게 입증하죠?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거는 업무 지시가 아니라 단순히 협조다. 그리고 지금 안 해도 좋은데, 그냥 내일 아침에 출근할 때 이걸 좀 생각해봐가지고 오라라는 취지였지, 내가 그렇게 밤새 일할 줄은 몰랐다. 이걸 왜 지시라고 받아들였을까? 저 직원은? 뭐 이런 어떤 만약에 논쟁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거 한도 끝도 없어요. 이거 입증을 누가 해야 되느냐 하면 근로자가 해야 되는 거거든. 사용자가 명확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떤 내용의 이메일을 나에게 어디로 답신을 보내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시해서 만약에 업무 지시가 이루어졌다면 이거는 입증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야, 이것 좀 한번 나중에라도 확인해봐. 근데 부지런한 직원은 자신의 어떤 근면성을 과시하기 위해서 밤새 자기 책상에 앉아가지고 랩톱 앞에 앉아가지고 작업을 했다 이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제 연장 근로로 인정받을 거냐 이런 고민이 또 이제 있는 것이고 또 실제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 업무에 소요되는 이 근로 시간을 어떻게 이제 책정할 것인가, 어떻게 이것을 갖다가 입증할 것인가, 뭐 이런 고민들이 문제가 되고 또 나중에 또 실제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사무직 근로자들 대부분 고정 OT들 많이 있잖아요. 이거죠. 포괄임금제. 그럼 이게 다 포괄임금제로 다 사실은 계산이 된 건데 뭘 또 추가로 달라고 그러느냐라고 또 이제 문제 제기가 또 이루어질 수 있겠죠.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겠다. 한 번 더 또 넘어가 보시죠. 자, 실제로 퇴근 후에 퇴근하자마자 10분 뒤에 상사가 업무 관련 이메일을 좀 전달해달라. 야, 너 나 갈 때 왜 나한테 그 이메일 전달 안 해주고 갔어? 지금 집이라도 지금 서버 연결해가지고 빨리 이메일 좀 찾아서 나한테 좀 전해줘. 그래가지고 한 10분 정도 걸려서 했다. 이거 정당한 지시에 의한 연장 근로로 볼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숙제죠. 극히 짧은 시간이 소요된 업무 활동을 근로로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몇 분 정도 일을 해야 그 기준이 20분인가? 30분인가? 10분만 일해도 줘야 되는 건가?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이게 근무행위냐 아니면 일종의 그냥 하나의 지원행위냐, 협력행위냐 이런 경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아까 독일 사례 이야기했습니다만 여기도 입장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실제로 노동력이 투입된 적극적 의미의 노동만을 업무로 인정하자라는 견해와 무조건 업무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어떤 형태로든 시간을 투입했다면 이거는 모두 근로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두 개의 견해가 대립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두 견해 다 장단점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여전히 우리보다 더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에서도 풀지 못한 하나의 아직까지도 좀 여러 가지 논쟁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이슈라고 할 수 있겠다. 자, 또 그 다음에도 한번 보시죠. 두 번째 이제 이 법안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 우리 고민해야 될 지점이죠. 이걸 어떻게 실효성을 확보할까? 단순히 이제 연장 근로 수당을 더 추가로 지급하라고 그러면 될까? 그거 가지고 우리 강행 규정 위반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죠? 제일 좋은 방법은 아마 벌칙을 강하게 부여하는 것이 아마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 근데 문제는 퇴근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직원에게 카톡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처벌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사용자가 직원한테 카톡, 야, 업무와 관련해서 카톡 보냈다고 1년 이하의 징역, 벌칙 남용, 과잉 형벌. 안 그래도 지금 너무 이 벌칙 과잉의 시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 하나하나가 모두 이 사용자에게 어떤 족쇄가 된다면 만약 이 업무 수행에 있어서의 어떤 이 효율성이라든가 생산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담보할까?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벌칙이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구체적인 인권 침해라든가 강행적인 어떤 사회 질서를 위반했다든가 이런 경우에 벌칙을 통해서 우리가 규제하려고 하는 것인데 단순히 어떤 계약관계, 고용관계에서 업무 지시를 갖다가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시간에 했다고 해가지고 벌칙을 부여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이번 개정안에 벌칙에 대한 규정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지만 또 반대로 처벌 규정 없이 과연 이러한 어떤 연결 문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제한할 수 있겠는가라는 고민이 또 같이 생긴다라는 것이고, 자, 또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실시간 연결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어떤 디지털 시대에 업무 시간이 늘어나는 단점이 있지만 반대로 시간, 장소에 관계없이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과 업무 처리 시간이 단축되는 효율성 측면도, 즉 장점의 측면이죠. 이런 측면들도 있을 텐데 이걸 어떻게 일률적으로 단점과 장점의 어떤 경계를 갖다 우리가 잡고 올 수 있을까? 이런 고민 때문에 사실 많은 나라가 디지털 혁명의 어떤 그 와중에 있습니다만 이러한 법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발의해가지고 구체화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사실 이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한 이슈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고민이 있는 것이죠. 또 실제로 아까도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업무 내용에 따라서 그러한 연결이 부득이하게, 불가피하게 우리하고 전혀 시차를 달리하는 외국과의 거래를 하는데 퇴근 시간, 이 업무 시간을 구별한다는 것이 사실 그게 무의미한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일률적이고 획일적으로 적용되기는 정말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넘어가 보시죠. 그 다음에 또한 이제 아까 조직 문화도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사실 극복해야 될 조직 문화가 분명히 있죠. 아까 가부장적인 어떤 문화도 말씀하셨죠. 그리고 우리도 좀 더 합리적인 어떤 그 전통, 또 어떤 외국의 그런 개인주의적인 문화도 우리가 필요하다면 생산성 향상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도입을 해야 되겠죠. 실제로 그런 노력들을 우리 기업들이 많이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기업이 갖고 있는 공동체적인 어떤 또 이 기업 문화를 배제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전히 기업사의 주류적 문화는 공동체적인 인적 관리, 인적 자원 관리, HR 시스템이라는 게 있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회사와 기업과 근로자의 어떤 장기적인 고용 관계를 추구하고 서로 상호 의존적 관계를 맺은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기업이 갖고 있는 또 서구가 갖지 못하는 또 하나의 장점일 수가 있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사실 조직사회 속에서 또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텐데 이걸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하는 점도 사실 기업으로서는 사실 굉장히 고민거리라고 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한번 넘어가 주시죠. 자, 이와 관련해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두 개의 사례가 아까도 이제 제시되었고 그랬는데, 독일에서는 사실 아까 약간 이건 팩트가 좀 다릅니다만 12년 13년에 독일 금속노조가 주도해가지고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좀 입법화하는 안을 제시를 했어요. 안을 제시했는데 독일 정부는 아직까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입법화하는데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래서 실현되지 않은 지금 입법입니다. 왜냐하면 독일 지금 총선 중이잖아요, 그죠? 메르켈 총리가 지금 이번에도 사선에 연임할 가능성이 높은데 독일 메르켈 총리가 이와 관련해서 인터뷰를 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인터뷰를 했냐면 그동안 이 굉장히 기업에 대해서 상당히 규제 중심으로 이제 이 규제를 많이 해왔는데 이것까지 규제가 들어가면 도저히 우리 독일 기업들은 견뎌내기 어려울 것 같다 해서 자기 임기 중에는 못하겠다, 이제 이런 인터뷰를 한 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게 미칠 어떤 이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크다는 걸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이유로 이 독일에서는 이 안티 스트레스법이 아직까지는 계류 중에 있다. 아직까지는 아마 다음 정부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 이 만약에 휴식 시간 중에 연결됨으로써 발생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피로도, 근로자의 어떤 이 건강을 위해서 어떤 보상을 해줄 것이냐, 휴가를 좀 더 추가로 준다든지 보상 휴일을 좀 준다든지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어서 근로자의 건강에 초점을 맞춘 어떤 방안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유명한 건 사실은 프랑스 법안이죠. 프랑스 법안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시행이 들어갔는데 프랑스 법안의 핵심은 이겁니다. 50인 이상의 사업장, 50인 이하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50인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 단체 협약으로 또는 노조가 없는 곳에서는 기업협정, 노사협정, 노사대표, 근로자대표하고 협정을 체결해서 구체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권리의 실행 방안을 규정해라. 누가? 당사자가. 그래서 어떤 경우에 연결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연결되지 않아야 되고, 만약 연결되지 않아야 될 때 연결되었다면 어떤 보상을 해줘야 되는지, 누가 구체적으로 여기에 적용되는 것인지, 누구는 적용 제외인지, 이거는 결국 기업 내에서 노사가 결정할 문제다라고. 다만 50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노사협정이나 단체협약에서 이걸 반드시 넣어라 이거예요. 넣지 않으면 위반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 책임은 누구한테 가는 겁니까? 노사 모두에게 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프랑스 법의 특징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뭘 추단할 수 있을까? 그 다음 이제 넘어가 보시면, 구체적으로 이제 아까 이야기했지만
전통적으로 대기시간, 호출대기 이런 개념이 이제 지금까지 우리 노동법의 핵심 개념이었어요. 근데 이것 가지고는 지금 이 이슈, 이 테마를 다루기가 쉽지 않다라는 한계가 드러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새로운 개념이 업무와 관련된 확대된 연결 가능성 이렇게 이제 코테이션 해가지고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이게 제3의 영역으로 이제 인정을 하자. 자유시간이고 이건 호출대기도 아니고 대기시간도 아닌데 그렇지만 사용자가 부득이하게 근로자와 연결해서 근로자에게 연결해가지고 업무 지시를 내릴 수밖에 없다면 적어도 이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으로 인정을 해주는 하나의 예외를 인정하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문제인데 다만 이 경우에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아주 경미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 극히 일부 휴식 시간이 중단된 경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직장 동료나 상사로부터 업무 관련 전화로 몇 분간 통화했다. 이메일 11시에 자신의 이메일을 체크하고 몇 문장 짧게 작성해서 송부했다. 자, 여기서 핵심 뭐냐면 우리 규범적으로 이런 겁니다. 이런 정도의 중단이 휴식의 중단이 과연 휴식 전체의 중단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정도냐. 휴식이 파괴되었느냐. 내 휴식이 도둑질됐느냐. 내 휴식이 좌절되었느냐. 이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집중해야 했고 또 내가 지금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데 이 가족들과의 시간이 중대하게 지금 말하자면 포기되어야 하고 뭐 등등 있죠. 그죠? 이런 맥락에서 휴식의 중단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객관적인 어떤 기준, 어떤 객관적 요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이걸 근무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지금까지 이제 학문적인 어떤 논의 내용인데 이와 관련해서 독일에서 최근에 제시된 안이 뭐냐 하면 최소 20분이라는 기준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독일의 학자와 전문가 그룹에서는 20분 이상 업무에 투입된다고 하면 이거는 휴식의 중단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짧은 시간으로 보이지만 혼자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서칭하고 그리고 메일을 쓰고 하는데 20분이라는 건 상당히 긴 시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한번 이런 부분에서 어떤 기준을 제시해 볼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지만 어쨌든 어떤 상황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느냐?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판단해야 될 문제지 선험적으로 미리 어떤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어떤 기준을 제시해 놓고 판단하는 것은 정말 어렵다. 그런 점에서 법안에서 과연 어디까지 그러한 기준을 담을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퀘스천 마크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자, 또 하나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든지 한편으로는 장점, 다른 한편으로는 단점. 항상 이것이 서로 공존하지요. 그래서 사실 디지털화가 가져온 자유의 확대라는 것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젊은 부모 입장에서는 만약 이런 식으로 문화가 확대된다면 예를 들어서 4시 정도 되면 아이들이 학교에 파거나 어린이집에서 파거나 그죠? 그럴 때 일찍 퇴근해가지고 일반 근무 시간 중에 퇴근해서 아이를 케어하고 그 다음에 아이한테 투자한 시간이 끝난 다음에 한 8시부터 비로소 자기의 자유시간을 가질 수 있을 때에 업무를 갖다가 하지 못한 업무를 집에서 계속 수행할 수가 있다면 회사에서 6시간 있다가 일찍 퇴근하고 집에 와서 한 8시에서 10시 또는 9시에서 11시까지 2시간을 추가로 일할 수가 있다면 그게 가능한 이유는 사실은 디지털, 모바일 기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연결되지 집에 있는데 휴식 중에 연결했다 이런 차원으로 볼 문제는 아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다양한 형성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러한 다양한 형성 가능성을 우리가 고려하면서 또 우리 젊은 사람들은 또 모바일 기기 가지고 다니면 사실 어떻게 보면 기업에 대한 정보라든가 직장 동료에 대한 정보를 굉장히 효과적으로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요. 그래서 아마 본인들이 원해서 켜두고 있을 경우도 굉장히 있을 거예요. 그죠? 왜? 여러 가지 메시지를 받으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모두 일률적으로 차단해라, 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실제 이해관계하고 맞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모바일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감안하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근로자가 의도하지 않은 업무를 지시받는 것. 이게 이제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원하지 않는 업무 지시를 받는 것. 이거는 역시 그럼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적어도 근로자 입장에서는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나는 이미 오늘 나의 일을 회사에서 다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지시를 받을 이유가 없다라든지 그죠? 뭔가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평가해야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 점에서 어쨌든 근로자한테도 장점과 단점이 공존할 것이고 마찬가지로 사용자로서도 업무의 효율성 측면이나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반면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근로자에게 계속 심리적, 정신적인 어떤 부담을 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업무상 질병을 발생시켜서 장기적으로 보면, 중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업무 효율성을 저해시키는 그러한 어떤 단점도 사용자는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된다. 이 장점과 단점을 어떻게 조화시킬까? 저는 답은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시면은, 자, 그와 관련해서 저는 우선 첫 번째, 벌칙과 관련해가지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생활 침해가 객관적으로 발생한다면 벌칙이 적용돼야 되겠죠. 왜? 사생활 침해는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하나니까, 사실 국민의 사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과연 업무 지시를 했다는 것이 사생활 침해냐?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숙제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구성 요건, 즉 사생활 침해의 어떤 요건들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이냐는 것이 앞으로 남은 과제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56조 2와 관련해가지고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어느 정도 사용자가 또는 상사가 자기 책임 라인에 있는 상사가 어느 정도 수준의 업무 지시를 해야 이것을 연장 근로로 인정해 줄 거냐, 휴식 시간 중에. 거기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내는 것. 아마 이거는 고용부가 고민해야 될 어떤 그 기준점이라는 생각이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 가장 바람직한 문제는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가 업무 시간 외의 연결 가능성에 대한 요건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이다. 이 프랑스 모델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프랑스가 굉장히 강한 규제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자율적인 모델을 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원칙은 정하되 다만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그때 서면으로 합의할 사항을 적시해 주는 케이스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입법할 때 어떤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필요적으로 서면 합의해야 될 항목들을 적시해 줌으로써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용자는 연락해서는 안 되는 거고, 업무 시간 외에. 그리고 사용자가 정말 업무상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근로자 대표 합의해서 어떤 기준을 정하겠죠.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직원들은 휴식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것이고 기업은 업무에 대한 수요가 있을 텐데 이것을 어떻게 조화시킬 거냐, 그리고 업무 활동에 대한 보상 조치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인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노사가 가장 적절하게, 그리고 근로자 입장에서도 어떤 그 기준이 자신의 어떤 이해관계를 반영해서 이루어진다면은 가장 수용도가 높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만약 서면 합의를 한다면은 제가 볼 때 이런 게 같더라고요. 나이, 연령이나 근속기간에 따라서도 사실은 이 연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해관계가 달라요. 이 실태 조사를 한 거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12%만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반면에 50세 이상은 뭐 3분의 1 이상이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은 오히려 연결에 대해서 그다지 큰 부정적인 어떤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 측면들이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근로자 대표나 노동조합하고 사용자가 합의해서 구체적 규제 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것은 연결 중 또는 연결 후에 일정한 규칙적인 휴식, 그리고 부여하고 또 휴가 중에 명확히 연결이 차단된 시간의 구간을 준다든지, 그리고 사용자는 일반적 업무에 대해서는 정규 근로시간 내에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 내부적인 작업 공정을 정비하고, 직원들이 출근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실제로 해당 직원의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규정들을 두고, 업무 시간 외의 접촉이나 연결은 최소 침해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또 설령 접촉이나 연결을 하더라도 그것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시간대, 예를 들어 새벽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접촉하지 마라. 아니, 자고 있는데 전화해가지고 하라는 건 그건 정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시간대를 좀 적시하고, 필요한 경우에 과연 어떤 직원이, 사용자가 어떤 직원을 연결의 어떤 컨택 포인트로 삼아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은 부서 내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옛날 당직 이런 제도가 있었듯이 그렇게 뭔가 규정을 두고 순번을 정해서 운영을 하면 어떨까. 그리고 그렇게 해서 부득이 연결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일정 시간 객관적으로 근무가 발생했다면 연장 근로수당 등 법정 수당을 지급하는, 그렇게 연계되어 준다면 아마도 기업도 거기에 대해서 why not?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근로자로서도 자신의 어떤 연결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적절하게 혼합함으로써 단점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끝으로 사실 아까 독일의 법안이나 그다음에 프랑스 법안, 유럽에서는 이러한 연결 문제를 어떤 관점에서 더 적극적으로 고민하느냐 하면 사실은 이 문제입니다. 이게 산업안전보건, 안전과 보건의 관점에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왜? 근로자의 정신적, 심리적 스트레스를 가중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업무 부담을 강화시키는 것이죠. 그게 업무상 질병과 연계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실제로
유럽에서는 위험성 평가 제도, 이게 이제 자율적인 위험성 평가입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도입이 됐어요. 이러한 위험성 평가 제도를 통해서 기업들이 스스로 위험 요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응 조치가 무엇인지를 스스로 찾아내서 그것을 구체화시키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그런 방향으로 유럽 각국에서는 조치들을 상당히 많이 발전시키고 있다. 우리도 함께 고민할 문제는 바로 이러한 이슈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맺은 말은 이걸 전부 다 전체적으로 종합한 내용입니다. 너무 오래 제가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근로자가 됩니다. 그렇지만 보통의 경우 업무 지시는 업무 관계상 상사로부터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프로젝트 형태로 조직 편성이 바뀌는 추세 속에서 업무 지시에 대한 책임 당사자가 가리기 쉽지 않은 상황으로 이 법안에서 이 책임 당사성을 고려할 때에 그 부분이 세련되게 고민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스타트업과 같이 조직원 간 의사소통의 빈번한 밀도가 높은 업무 특성을 갖는 사업장의 적용 문제가 있습니다. 도리어 이 법률이 이 스타트업들의 의사소통에 있어서 장애가 되거나 때로는 결과적으로 불법을 야기시킬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유연 근무와 연동하여 공간과 시간의 유연함을 매개로 업무하는 근로자의 적용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이 재택 업무를 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사실 업무 시간의 경계를 스스로 만드는 것에 대한 어려움과 함께 업무 지시를 디지털 디바이스로 받고 업무가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경로 의존에 따라 묵시적으로 호출되기를 인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법안의 어떤 섬세한 규정 마련을 통해 이 경계의 선명함을 만들어주는 작업도 이번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고려하면서 진행되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우리나라의 의사결정 특징인 상명하달식 조직 문화에서 세대 간 격차 문제가 이 제도 수용을 하는데 다른 견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조직 내 세대 격차를 예상할 수 있는 최근 사례를 좀 말씀드려보면 최근 이제 산업연구원에서 이거를 연구를 했는데요. 연차휴가 사용 관련하여서 이 연차휴가 사용에 따른 이 연령별 응답을 보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됐을 때 20대는 이직을 고려한다. 30대는 업무 능률이 저하된다 라고 응답합니다. 반면에 50대는 휴가 사용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응답을 보입니다. 이는 실무자급과 임원급의 입장 차이가 있음을 짐작하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상의 임원급의 경우 국가와 조직의 발전이 곧 자신의 발전과 연결된다고 인식하는 반면 20, 30대 실무자급의 경우 일은 자아의 발전의 일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이 20, 30대 실무자급에서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과 사생활 보호를 이해하는데 욕구가 더 많은 것으로 이 같은 조직 내에 이 실제 제도가 도입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문화 격차는 어떻게 고려할 것인지 이 부분도 고려돼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의 적용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제도의 경우 특히 노동시간 관련한 제도에서도 이 5인 미만의 경우 예외를 많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한국 사회의 많은 소규모 업장에서 또 많은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고 특히 이런 온라인 기반으로 하고 있는 스타트업이나 이런 영세 벤처들은 소규모로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예외들이 어떻게 고려되고 적용돼야 할지 고민이 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하여 같이 좀 재원할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정책화할 때보다 태도 변화까지 고려한 제도 설계가 필요해 보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나라 제도의 명문화 수준은 소위 선진국과 비견하여 떨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제도의 실효성이 낮은 이유를 꼽자면 어느 부분은 너무 선언적이어서 이행 유도가 안 되거나 문화적으로 이해의 격차가 너무 커서 인지적으로 수용이 어렵거나 해석의 여지가 많아 이 근로자나 어떤 수용자의 이 피로도를 높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좀 거친 제언을 해보면 권장형의 선언적 법조항보다 제도의 강한 실천 의지를 담는 법제도 마련이 좀 요구되고 이건 일종의 이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그런 어떤 중한 범죄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가? 여기도 이제 사실 좀 이 토론의 여지가 있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특례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시간을 모두 합해가지고 모두 연장 근로로 이제 카운팅한다고 하면 사실 연장 근로 시간이 굉장히 길어질 가능성도 있겠다. 그렇다면 이걸 좀 어떻게 조정할까? 그러니까 보통 우리 근로기준법에서 연장 근로라는 것은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서 기존의 사업 장소에 머물면서 또는 업무 장소와 시간에 구속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잔업을 하는 것을 우리는 연장 근로라고 이해를 하는데, 이미 휴식, 퇴근 후에 이루어지는 정당한 사유에 의해서 그것도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업무 지시에 대해서 이걸 모두 다 똑같이 연장 근로로 취급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한 좀 약간 고민이 좀 있습니다, 법리적으로는. 자, 그 다음에 한번 넘어가 보시죠. 어쨌든 구체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아주 이제 본질적인 우리 노동법에 이제 큰 이슈들이 제기되는 겁니다. 근로 시간과 휴식 시간을 어떻게 구분하지? 보통 근로 시간이라는 거는 사용자의 지휘 명령을 받으면서 실제로 일을 하는 시간을 말하거든요. 근로자에게 자유로 맡겨진 시간은 근로 시간이 될 수가 없어요. 다만 예외적으로 대기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의 지휘 명령 아래에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실제 사용자가 업무를 할당하지 않아서 업무를 주지 않아 가지고 사업장 내 특정 장소에 사용자의 지시를 대기하고 있는 상태, 기다리고 있는 상태. 이런 경우는 이거는 근로시간으로 인정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긴장감을 가지고 계속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가 실제 근무하지 않지만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퇴근했다. 퇴근했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자유시간인데, 이 중에 아까도 그 이야기 나왔습니다만은 호출되는 시간이 있을 수가 있죠. 이 호출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호출대기라고 해서 이제 너는 언제든 너 마음대로 자유로운 공간에서 집이 됐든 또는 뭐 제3의 장소가 됐든 카페가 됐든 어디든 있어도 좋지만 내가 언제든 지시할지 모르니 너 그 스마트폰을 언제든지 켜놓고 내 지시가 떨어지면은 거기에 따라서 일을 해라. 이게 호출대기 상태예요. 이 호출대기 상태도 사실은 굉장히 긴장스러운 상태죠, 따지고 보면. 그러면 과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연결되지 않을 권리의 대상이 되는 휴식 시간 중에 연결되는 것, 이걸 호출대기 상태로 볼 수 있겠느냐? 이거 사실 규범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조건입니다. 호출대기라는 건 처음부터 아까 이야기했었습니다만 근로계약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상시적으로 업무 지시가 하달될 수 있으니 집에 있더라도 이때는 나의 연락을 기다려라. 이게 호출대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사실 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 위한 어떤 기본 전제, 개념, 여기에 사실 이 연결되지 않을 권리가 이게 어떻게 연계될까 하는 것이 이제 우리 노동법에서 갖고 있는 굉장히 큰 고민거리입니다. 전혀 새로운 문제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넘어가 보시죠. 자, 그 다음에 실제로도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저 업무 지시를 받았다. 그래서 그 업무 지시가 만약에 정당한 사유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면 가산임금을 지급해라 이건데, 실제로 근로가 어떻게, 언제, 어떻게,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이걸 어떻게 입증하죠?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거는 업무 지시가 아니라 단순히 협조다. 그리고 지금 안 해도 좋은데 그냥 내일 아침에 출근할 때 이걸 좀 생각해봐가지고 오라라는 취지였지, 내가 그렇게 밤새 일할 줄은 몰랐다. 이걸 왜 지시라고 받아들였을까? 저 직원은? 뭐 이런 어떤 만약에 논쟁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거 한도 끝도 없어요. 이거 입증을 누가 해야 되느냐 하면 근로자가 해야 되는 거거든. 사용자가 명확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떤 내용의 이메일을 나에게 어디로 답신을 보내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시해서 만약에 업무 지시가 이루어졌다면 이거는 입증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야, 이것 좀 한번 나중에라도 확인해봐. 근데 부지런한 직원은 자신의 어떤 근면성, 그런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편의점도 일하는 시간과 순서를 프로세스별로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민은 노동자를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고용자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노동자도 자기 노동의 가치를 알고 성숙해지려면 자신이 하는 일이 무엇이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기 위해 고민하는 자세가 동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속 가능한 노동을 위하여 노동자와 고용자 모두 어떤 책임을 본인의 위치에서 질 것인가, 이런 고민이 쌍방간에 좀 들어야 한다고 보고요. 최근에 이제 저희 연구소에서 이 일생활균형 정책 관련해서 독일, 네덜란드, 영국, 스웨덴, 일본 등의 정책 사례를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이 한국에서 벤치마크하고자 하는 그 각각의 나라들의 요소들을 좀 분석하고 성공 요인들을 좀 보았더니 결국 제도가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적 토대에 맞는 정책이 일관성 있게 진행될 때 현실이 변한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번 이 토론회가 연결되지 않을 권리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어쩌면 우리 사회 노동이 사람을 더 착취하는 경제로 갈 것인지 아니면 인간다운 노동할 길을 찾을 것인지 그런 고민을 담는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것으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에 그에 따라서 그동안 아까 뭐 보니까 한 두 개 정도의 법안이 이제 발의된 것 같은데 가장 최근에 이제 발의된 법안이 우리 이용호 의원님이 대표로 이제 하신 거죠. 여기서 이제 첫 번째는 연결되지 않은 권리, 이건 일종의 이제 하나의 이제 이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이건 하나의 레토릭이죠. 이제 그러니까 어떤 가학적인 설명이고 실제 본문에서 이제 이렇게 직접 쓰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업무 시간 종료 후에, 즉 퇴근 후에 다양한 어떤 전자기기로부터 근로자 기기에서 근로자와 연결되는 것을 차단시킴으로써 이제 근로자의 사적 생활 영역을 보호하겠다 하는 것이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퇴근 후에는 사용자로부터 전화나 이메일, 문자 등 다양한 전자적 전송 매체를 통해서 업무 지시를 받지 않을 권리를 이제 법제화하자 하는 것이고, 이제 이것이 일종의 하나의 어떤 근로자의 사생활 보호 규정이다. 이제 우리 헌법에 모든 국민은 사생활을 보호받아야 될 권리가 있죠. 그죠? 사생활 침해 금지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이게 사실 굉장히 법리적으로는 어려운 이슈입니다. 사용자가 이메일이나 전화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사생활 침해일까? 이건 사실 법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좀 아주 논쟁적인 그런 주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전혀 사생활 침해가 아닐까?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생활 침해적 요소가 발생되는 부분도 있고 굳이 그렇게까지 보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사실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야말로 가학적 인사관리 목적으로 말이죠. 집요하게 퇴근했는데 계속 10분마다 계속 전화한다든지 카톡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좀 아무래도 좀 침해의 소지가 있겠죠. 그러나 필요에 의해서 어떤 단순히 업무 지시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어떤 사생활 침해 문제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 조금 법리적인 논쟁이 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 어쨌든 여기서는 사생활 침해라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일단 퇴근 후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는 전자적인 어떤 전송 매체를 통해서 근로자에게 업무 지시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어떤 기본 원칙만 제시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6조 2를 좀 추상적으로, 상징적으로 이제 규정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적인 어떤 그 규제 수단으로 이제 등장한 것이 이제 56조 2. 이것은 이제 연장 근로 시간의 특례라고 해서, 만약 업무 지시가 이루어졌다면 그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 근로 수당을 지급해라. 이렇게 되면 실제로 이제 연장 근로로 인정이 되는 건가? 그러면 12시간, 우리 근로기준법에서는 12시간의 상한이 있는데 12시간이 넘어가면 이거는 뭐 수당 주는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가산임금 주는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연장 근로 위반했고요. 그리고 처벌적 접근을 통해 불이행 시 벌금이나 구속과 같은 방식 이외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도리어 손해를 본다. 라고 하는, 그래서 사용하게 될 경우 되려 보너스가 더 세게 주어지는 식의 이행 유도도 좀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스웨덴의 부모 휴가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스웨덴의 부모 휴가는 480일이 기준이고요. 그 중에서 90일은 엄마 아빠가 각각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각각 의무적으로 이 90일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480일 중 90일은 그냥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각각이 의무 사용 기간을 사용할 시에는 보너스로 10일의 휴가가 더 주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6월에 있었던 토론회에서 스웨덴 부대사가 직접 이런 제도를 만드는 데 있어서 100년의 이 유사한 같은 제도를 실행하는데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하였고, 그래서 첫 번째로 제도를 세팅할 때 이 애티튜드를 어떻게 바꿔낼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중심에 놓고 이 제도를 다시 디자인했고, 그 이후로 되게 눈에 띄는 남성의 육아휴직이 높아졌다, 이런 이제 평가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태도 변화가 같이 만들어질 수 있는 문화 배경을 같이 고려하는 접근이 좀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 같다라는 제언이고요.
그리고 근로계약 관계에서 업무 방식을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를 통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근로자 당사자가 근로계약 관계에서 명시되고 조정하고 확인해야 할 법리적 이해가 현실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자가 고도의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아마도 제대로 훈련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 정책과 함께 연계되는, 그러니까 이를테면 교육부랑 연계되어야 할 것을 재현하는 것이 좀 현재적인 상황에서는 무리일 수도 있겠지만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자기 협상력으로 이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가능해 주려면 개별 근로자가 협상력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좀 크게 그려졌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고민하는 것이 좀 장치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많은 경우 법률로 근로자는 불이익 받지 않을 수 있도록 보호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상에 의한 근무평가로서 어떤 간접적인 인사고과의 반영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경험적으로 쌓이다 보니 당시 연봉 계약 시의 불이익이나 승진기회 박탈 등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염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된 불안은 불신을 낳게 되고 이런 것들이 실제 제도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도 여러 측면에서 많은 이 공론화 현장에서 대중적으로도 이런 사회적 신뢰를 만드는 작업들이 연결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노동에 대한 사회적 제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번 논의가 제기된 배경에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일해왔던 방식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여전히 업무가 명확하지 않고 업무 진행 과정도 관습에 의한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회사일수록 그러합니다. 이번 연결되지 않을 권리 법안이 성공하려면 업무가 무엇이고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 명확하게 구분되고 공유되지 않으면 제도로서의 개선 효과가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나마 큰 회사가 많은 제도가 운영될 수 있는 것은 자본력 때문이기도 하지만 일할 범위와 순서가 명확하게 되어 있기도 합니다. 작은 회사도 스스로 을 과시하기 위해서 밤새 자기 책상에 앉아가지고 랩톱 앞에 앉아가지고 작업을 했다 이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제 연장 근로로 인정받을 거냐 이런 고민이 또 이제 있는 것이고, 또 실제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 업무에 소요되는 이 근로 시간을 어떻게 이제 책정할 것인가, 어떻게 이것을 갖다 입증할 것인가, 뭐 이런 고민들이 문제가 되고, 또 나중에 또 실제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사무직 근로자들 대부분 고정 OT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포괄임금제. 그럼 이게 다 포괄임금제로 다 사실은 계산이 된 건데 뭘 또 추가로 달라고 그러느냐라고 또 이제 문제가 제기가 또 이루어질 수 있겠죠.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겠다. 한 번 더 넘어가 보시죠. 자, 실제로 퇴근 후에 퇴근하자마자 10분 뒤에 상사가 업무 관련 이메일을 좀 전달해달라. 야, 너 갈 때 왜 나한테 그 이메일 전달 안 해주고 갔어? 지금 집이라도 지금 서버 연결해가지고 빨리 이메일 좀 찾아서 나한테 좀 전해줘. 그래가지고 한 10분 정도 걸려서 했다. 이거 정당한 지시에 의한 연장 근로로 볼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숙제죠. 극히 짧은 시간이 소요된 업무 활동을 근로로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몇 분 정도 일을 해야 그 기준이 20분인가? 30분인가? 10분만 일해도 줘야 되는 건가?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이게 근무행위냐 아니면 일종의 그냥 하나의 지원행위냐, 협력행위냐, 이런 경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아까 독일 사례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여기도 입장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실제로 노동력이 투입된 적극적 의미의 노동만을 업무로 인정하자라는 견해와 무조건 업무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어떤 형태로든 시간을 투입했다면 이거는 모두 근로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두 개의 견해가 대립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두 견해 다 장단점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여전히 우리보다 더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에서도 풀지 못한 하나의 아직까지도 좀 여러 가지 논쟁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이슈라고 할 수 있겠다. 자, 또 그 다음에도 한번 보시죠. 두 번째, 이제 이 법안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 우리 고민해야 될 지점이죠. 이걸 어떻게 실효성을 확보할까? 단순히 이제 연장근로수당을 더 추가로 지급하라고 그러면 될까? 그거 가지고 우리 강행규정 위반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죠? 제일 좋은 방법은 아마 벌칙을 강하게 부여하는 것이 아마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 근데 문제는
퇴근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직원에게 카톡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처벌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사용자가 직원한테 카톡, 야, 업무와 관련해서 카톡 보냈다고 1년 이하의 징역, 벌칙 남용, 과잉 형벌. 안 그래도 지금 너무 이 벌칙 과잉의 시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 하나하나가 모두 이 사용자에게 어떤 족쇄가 된다면 만약 이 업무 수행에 있어서의 어떤 이 효율성이라든가 생산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담보할까?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벌칙이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구체적인 인권 침해라든가 강행적인 어떤 사회 질서를 위반했다든가 이런 경우에 벌칙을 통해서 우리가 규제하려고 하는 것인데, 단순히 어떤 계약관계, 고용관계에서 업무 지시를 갖다가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시간에 했다고 해가지고 벌칙을 부여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이번 개정안에 벌칙에 대한 규정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지만 또 반대로 처벌 규정 없이 과연 이러한 어떤 연결 문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제한할 수 있겠는가라는 고민이 또 같이 생긴다라는 것이고, 자, 또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실시간 연결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어떤 디지털 시대에 업무 시간이 늘어나는 단점이 있지만 반대로 시간, 장소에 관계없이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과 업무 처리 시간이 단축되는 효율성 측면도, 즉 장점의 측면이죠. 이런 측면들도 있을 텐데 이걸 어떻게 일률적으로 단점과 장점의 어떤 경계를 갖다 우리가 잡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 때문에 사실 많은 나라가 디지털 혁명의 어떤 그 와중에 있습니다만 이러한 법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발의해가지고 구체화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사실 이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한 이슈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